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서구를 역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다시 쓰자. 그러면서 이제 도끼를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칼을 막 이렇게 꺼내기도 한 거예요. 이 눈치가 빠른 이 소송방이, 넌 계백을 그리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계백이 오만 군대한테, 김유신한테 들어와 하는 거예요. 김유신! 이 간신배들이 이 의자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산벌 전투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방에서 시청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의 그 역사가 사실을 근거로 한 그런 역사 드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시청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냐면, 황산벌 전투는 과연 벌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투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오늘은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정사의 원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20년 가을 7월 9일에 김유신 등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을 하자. 김유신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을 한 거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백제의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세 군데의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4번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병사들은 힘이 다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답 나왔죠? 분명히 김유신의 5만 군대는 황산 인근의 벌판을 진군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백이 험한 곳에 미리 와서 진영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판에 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험준하다, 험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험하다,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세가 험하다, 삼세가 험준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판에 어디가 험해요? 벌판에 험준한 데가 있어요? 벌판에?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벌판에 길이 어디 있어요? 벌판에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원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의 계백은 세 군데의 진을 치고서, 5천의 결사대가 세 군데의 진을 치고서 1700명씩 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신라의 군사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길을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판에 세 군데의 길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신라와 백제의 그 국경은 그 산동성 북쪽에 있는 그 태산과 황산의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아무리 적다 한들 좌우로 협곡을 끼고 방진으로 차돌처럼 막는다면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야. 이곳은 그 황산의 협곡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좁은 통로, 이 태산과 황산, 그리고 이제 전투가 유리한 지역에 진을 치고서 신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영화 300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300명이서 10만의 그 대군을 막는 그런 영화인데, 그 좁은 통로에서 300명이서 막습니다. 이 좁은 통로에서는 수십 명밖에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수십만이 전부 다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십만이 오면 이 수십만의 군대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현대 드라마인데, 신세계 영화를 보면 황정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전투신이 있잖아요. 칼을 들고서. 그렇게 이제 황정민이 들어와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상대 측에서 아무리 많은 건달들, 깡패들이 칼을 들고 들어오더라도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몇 명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극소수의 인원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맞닿을 만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체취와 피냄새를 맡으면서 이 부딪히면서 뼈와 칼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패싸움이었습니다. 서구를 역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1700명이서 세 군데 나눠가지고 유리한 지점에 그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의 그 군대에 5만 군대한테 계백이 김유신한테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정방하고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 정시에 도착을 하려면 분명히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군대가 분명히 피를 볼 게 뻔합니다. 이 불리할 게 뻔하고 병력의 피해가 극심할 걸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당연합군의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정방의 13만의 군대와 신라의 5만의 군대가 백제의 군사와 정면 돌파를 해서 이제 공성전을 벌여가지고 했다가는 백제를 침범을 했다가는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거나 백제를 점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해가지고 그 백제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백제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강을 이제 내주해서 뚫은 것이고, 병법에 자신의 군대보다 10배 이상 가량 되는 그런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성 안에서 수비를 하면서 활을 쏘고 그리고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매복 1만의 군대로 10만을 이제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전투라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살수대첩에서 적군이 강을 건너가고 있을 때 물에 이만큼 잠기게 되면 몸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열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때 화살을 쏘거나 나오는 군사들을 이제 살해하는, 무참히 살해하는 이러한 전쟁 말고는 1만으로 10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3만의 군대로 그 우중문의 그 30만 5천의 별동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던 그런 전투 아닙니까? 계백처럼 뭐 이렇게 매복은 아니지만 유리한 지점에서 적어도 자신의 군대보다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라고 한다면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10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복이 아니라면 10배 정도 되는 이런 군대를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뼈와 칼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패싸움이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충남 논산시 들판에서 5천의 군대로 5만의 군대를 패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형지물이 전략을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이고, 다시 또 뵙고 싶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뵐 수가 있겠사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역사계가 이러한 병법도 모르고 군사적인 이런 지식도 없다 보니까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과거에는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해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1차적으로 세뇌를 받고 2차적으로는 우리 안방에서 대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또 세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가 이 백제 공기와 신라 공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흥수가 이제 귀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백제 의자왕이 흥수에게 물어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흥수가 우리 백제의 그 요충지는 백강이 있고 백강에서 배를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하고, 그리고 탄현에서 신라의 그 군대가 못 들어오게끔 이제 막고 있으면 그 지역은 한 명으로서 1만 명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랬더니 이 간신배들이 이 의자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흥수는 귀양살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제의 원한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자. 함선을 강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의 군을 탄현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미 전령에게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신라의 군대와 소정방의 군대가 백강을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탄현을 지나온 거예요.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왕은 옳다고 여겼다. 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아가 신라 군대와 이제 싸우게 하였는데 손자병법에 가장 상책이 상병복무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하책이 기하공성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상책이 무엇이냐면 상대의 계략을 깨트리는 거고 가장 하책이 무엇이냐면 이 주력 군대와 이 공성전을 통해서 패싸움을 해서 우리의 병력을 이제 소모시키는 거예요. 조정방 같은 경우도 가장 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상책이 무엇이냐? 왕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책이 수도를 함락하고 궁궐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정방 같은 경우는 백제의 동쪽에서 내주인 동쪽에서 백강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왕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660년 7월 9일 이날에 소정방은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싸워서 크게 깨뜨렸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자 소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한 길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군인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을 베려고 하였다. 유신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소정방을 얘기하는 거죠. 황산에서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대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끼를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칼을 막 이렇게 꺼내기도 한 거예요. 이 눈치가 빠른 이 소정방이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당나라고 하면 소정방도 이제 혼나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부장이 소정방에 발을 슬쩍 밟으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신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소정방이 사과를 하고 상황을 이제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신라의 그 보급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급선이 안 오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정방 입장에서 이 모든 작전이 실패할 수 있는 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그 장군을 목을 베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작전이라는 게 이 시간과 이 장소,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이 어긋나거나 삐끗해버리면 이 골로 가는 거예요.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습을. 이 적장이긴 하지만 소정방이라는 장수는 명법을 아는 장수이긴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도 못한 네 이놈! 말투가 그게 무엇이냐? 당나라 소정방의 13만과 김유신의 그 5만의 군대가 백제의 주력 군대와 정면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18만의 군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백제의 그 수많은 군대를 이제 깨려면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 군사력은 20만이 넘거든요. 소정방의 그 13만의 군대는 이 백제의 주력군과 그 싸울 수는 없고 백제의 후방, 후미를 치기 위해서 내주에서 동쪽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황산을 통해서 그 백제 안에 있는 그 기벌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기벌포 같은 경우는 그 황산 그 북쪽에 보면 여러 그 강줄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황산 진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김우징이 그 황산 진구의 그 포구에서 장보고에 있는 그 청해진으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황산 북쪽에 있는 그 많은 강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불포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의자왕이 백제는 예비군까지 다 포함하면 25만에서 30만에 그 육박하는 대군입니다. 대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허를 찌는 작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 왕건과 대적을 했던 견훤의 백제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백제 어떻습니까? 이 군대는 전투에서 고작 5,000명, 많이 투입하면 1만 명입니다. 1만 명.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얘부터 차리가라 이놈! 한반도 백제의 그 견훤의 백제는 총 군사력이 많이 잡으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 단호 초보 역사 유튜버들이라던가 대륙 백제를 과장하기 위해서 신라의 그 최치원의 그런 말 중에 하나인 백제와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뭐 백제의 군사가 100만 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단에 주류 강단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이 백제의 군사력이 100만 명이 되려면 그 백제의 인구는 몇 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2천만에서 2,500만 명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후 맥락도 없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사용을 해버리면 바로 반격을 맞게 되고 펀치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군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군사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사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이 군사를 너무 적게 사용을 하더라도 운영을 안 되고 그리고 군사를 너무 많이 징집을 하더라도 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시에 한 3%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전시에는 한 4%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끌어모으면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그래서 삼국사기라든가 동리열전에 보면 백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백제가 멸망할 때 그 사서 기록을 보면 76만 호인 거고 단편 백제에 비해 보면 백제의 인구는 620만 명인데요. 그 620만 명을 3% 정도 환산을 해보세요. 몇 명이 나오는가. 과거에 1500년 전에는 한 3%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프로파일러 시선에서 황산벌의 전투 픽션과 논픽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좀 재미가 있었나요? 역사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왜 배우는 것이고 왜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이 댓글을 보면 이미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해. 과거에 있었던 찬란했던 그 역사 배우면서 정신 승리하면 뭐하냐? 이런 비관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역사를 왜 배우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추후에 힘을 길러가지고 이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다시 도로 찾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영토를 내어주거나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역사를 내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국에서 이 지도 위에다가 한반도까지 만리장성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 스스로가 지네들의 논문을 통해서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자 그러한 작은 생각으로 그거를 지키고자 이 한반도설을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옳다구나 하고 그러면 만리장성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 학자들이 지명에 의해 가지고 이 한반도로 재설정되어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모를 것 같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역사라는 게 이 지명 몇 개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는 그런 지명 찾기 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륙 고로설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기뜨고 이게 만주고 이게 몽골인데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대륙 조선이라던가 아메리카 조선 이런 지명만 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거대한 찬란했던 역사를 찾는 그런 놀이가 아닌 거예요.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서 보면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군사적이라던가 이런 정치라던가 외교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토를 알려면 누구를 소환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누구를 소환한다? 교논의 백제를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논의 백제는 구태 백제 계열인 거예요. 한반도 백제. 그런데 이 온조 백제의 그 대륙 백제를 소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모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 한반도 대동강 이남 고려설과 그리고 대륙 백제설 관련된 것도 제가 껍질까지 싹 벗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거기서 그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시 만나 뵀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